러시아와 군사 협정까지 맺은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 군대를 보냈는데요. 그중에 6명이 전사한 사실이 드러났고 여러 명이 중상을 입어서 모스크바로 후송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북한은 또 세계적인 땅굴 강국, 칭찬 아닙니다. 답게 헤즈볼라에도 땅굴 기술을 대부분 수출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열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으나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격리하는 김정은 동지께 putin 대통령은 자기의 전용 승용차를 보여드리면서 함께 자리를 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었습니다. 네, 이 테마에는 강철환 북한 전략센터 대표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장교 6명이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 와중에 전사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자, 과연 어떤 상황이었나요? 예, 현재 그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 부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전쟁을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런 교관들이 이제 그 감시하는 그 형태고요. 네. 또 하나는 공병부대 중심으로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이제 군사 교량 같은 것들을 제공해주고 이제 그 군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대를 파견하는 것인데 저희가 이제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한 3개 대대 규모의 공병부대가 1차로 파견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공병부대 3개 대대. 예, 3개 대대. 예, 그러니까 한 1,200명 가량 되는데요. 예, 그래서 1차로 파견되고 3차까지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병력이 고갈되고 있는데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또 다른 나라에서 참전할 수 있는 명분이 되기 때문에 참전까지는 안 되고 그냥 이제 건설 쪽으로 이제 밀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 일반 노동자가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이 군복을 벗고 사복 차림으로 이제 가는 것 같습니다. 아, 위장이네요? 예. 그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북한 정권이 그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가서 죽어도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그냥 징병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화벌이에 급한 북한 정권이 군인들을 대규모로 이런 이제 앵벌이로 내벌면서 돈벌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예.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점령 지역에 군인뿐 아니라 일반 민간인 출신 노동자도 보내고 있다고. 그러니까요. 러시아가 이른바 북한 인력을 동원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인데 우크라이나의 점령지 건설에 사람이 부족하니까 북한 노동자 동원 계획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강철환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푸틴은 김정은에게 도네츠크, 루한스크 여기가 어디냐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점령지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외교 사절을 파견해달라.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계기로 해서 북한 인력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외교 사절이라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인력 보내라 이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저항센터에서는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려고 북한인을 소환하고 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래서 북한과 이란을 러시아 전쟁 범죄의 공범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이 이렇게 러시아를 돕는 대가. 물론 이제 김정은과 푸틴이 만나서 협정, 조약 성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군사협정. 그런 것일 텐데. 자, 대가가 뭐일까요, 정말?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낙후되어 있는 북한의 현대화, 군사 현대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 러시아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번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취약한 부분인 항공 부분, 그러니까 이제 수-35 최신의 전투기 이걸 지금 도입하려고 지금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고, 네. 최근에 러시아가 개발한 이제 수-57
기도 지금 북한이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 그걸 좀 달라. 예. 네. 근데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제공하는 뭐 포탄이나 이런 물자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그 가격이 안 되죠. 안 되죠. 예. 그래서 지금 북한 정권이 대규모 인력을 만지작거리는 이유가 이게 사람 한 명당 1,000불 이상씩 외화를 받기 때문에 사람으로 때우겠다. 사람으로 때우겠다는 이제 그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금 거기에 급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규모의 북한 군이 아마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정권이 지금 식량난이 워낙 기급합니다. 지금 물난리 때문에 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긴급으로 밀가루를 대규모로 보내긴 했지만 지금 러시아도 지금 물자가 부족한 전쟁통에 예,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한이 원하는 공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거의 1대1로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니네가 인력 제대로 보내면 우리도 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제공한 그 포탄, 탄약들이 옛날에 이제 막 이렇게 쌓아놓았던 재고죠. 거의 쓰레기 같은 그런 재고를 갖다 보내는 바람에 땅굴에서 물 먹어서 잘 안 나간다면서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잔뜩 보내놨기 때문에 러시아 군대가 거기서 막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 화가 나 있습니다 지금. 아하. 예.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약간 정밀 기계 이런 그 공장들을 제공해주면서 지금 생산을 하게 하는데 기존에 보낸 것들은 거의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라는 게 유일한 인력들이 지금 대규모로 가서 돈을 버는 것인데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북한이 원하는 것들을 받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비싼 무기를 좀 원하는데 가격이 턱도 없으니까 사람을 보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워낙 수십 년 저기다가 그 열악한 공장에 저장을 하다 보니까 포탄이 물이 먹어가지고 안 나가고 엉뚱한 데서 터지고 러시아의 불만이 아주 많다고 하죠. 자, 땅굴 하면 북한입니다. 가자 지구의 지하에 건설된 하마스 또 레바논의 그 헤즈볼라의 거미줄 같은 땅굴망 사실상 모두 북한제라고요?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인력을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중동에는 레바논에는 땅굴을 수출하는 일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좀 자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레바논 무장단체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위치한 레바논 헤즈볼라 쪽에 북한이 땅굴 굴착 공법을 지하드 건설재단에 이제 제공한 것이고요. 헤즈볼라는 이 기술을 전달받아서 하마스 메트로 건설에 활용했을 가능성. 이름이 아주 그럴싸해요. 지하드는 이제 아랍 말로 성전인데 성전 건설 재단이라고 하고 하마스 메트로 무슨 지하철 이름 같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기술이 하도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바논 국경을 넘어서 한 6개 정도를 했는데 여기에 물, 수도, 전기, 신선한 공기까지 공급이 된다. 환기창까지 완벽하대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스라엘 연구센터에서는 북한이 헤즈볼라의 땅굴 굴착 공법을 제공했다. 북한이 땅굴의 노하우를 어느 정도로 전수했냐면 땅굴 안에 전기, 수도, 환기 시설이 다 구축돼 있는데 헤즈볼라나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북한에 가서 직접 배워서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학 가서 땅굴 노하우 전수받고 온답니다. 그게 얼마나 깜짝 놀랄 정도냐면 레바논에서 시리아까지 땅굴, 시리아에서 이라크까지 땅굴, 이라크에서 이란까지 땅굴에서 이란이 그 땅굴로 레바논에 무기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헤즈볼라가 구축한 가자의 지하 도시 하마스 또 레바논 지하의 도시 이런 것들이 최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영상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네, 헤즈볼라의 땅굴 내부를 로이터 통신 기자가 들어가서 일부를 아주 일부입니다. 저런 게 생각해보세요. 수백 킬로미터나 된다고 그래요. 언더그라운드 네트워크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야말로 지하 세계입니다. 모든 게 갖춰져 있는 곳. 차량까지 드나들고 있어요. 네, 이스라엘군은 온갖 장비, 심지어 물까지 들여보내서 이 땅굴을 어떻게든지 제거하고 찾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 6일에도 땅굴을 이스라엘군이 급습했는데 뭐 빙산의 일각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발견된 것 자체가 전체 일부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땅속으로 드러나냐. 그래야 이스라엘이 발견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하마스가 서울 3분의 1 정도의 이 가자지구 지하에 금이줄 땅굴망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헤즈볼라 땅굴입니다. 레바논의 총 길이가 수백 킬로미터입니다. 네. 바위도 숭숭 뚫고 건설을 했는데
여기가 뭐냐면 시가전의 전축입니다. 그러니까 땅굴에서 나와서 게릴라전을 펼치고 다시 땅굴 안으로 들어가고 말 그대로 헤즈볼라의 땅굴이 전략본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우리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발견된 북한의 제3땅굴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한 두세 번 되네요. 자, 북한 땅굴의 역사. 김일성 때부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미군의 폭격을 워낙 세게 당하다 보니까 북한의 김일성이 이거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국을 땅굴화, 여세화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평양에 건설된 평양 지하철 자체가 땅굴입니다. 아, 그게 땅굴이다? 예, 거의 100m 이상을 들어가 가지고요. 그 땅굴 전체가 이제 방공호로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평양을 포함한 주요 도시가 거의 땅굴화돼 있고 핵 공격도 견디겠네요. 그 핵 공격은 이제 옛날에 지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안 되고 김씨 일가가 이제 살고 있는 이 별장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핵 공격을 막게끔 이렇게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군사 시설 그리고 군주 공장 전부 다 갱도화됐고요. 네. 심지어는 제가 있었던 요덕군이라고 하는 산골 동네, 그 산골 동네까지 땅굴을 팠습니다. 요덕 수용소 있는데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수용소 나와서 이제 그 동네. 예, 동네 팠는데 그거 왜 팠냐면 유사시 때 김일성 동상, 김일성 초상화들을 전부 다 넣는 땅굴을 또 파고 있습니다. 그걸 따로 그 밑으로 넣으려고. 예, 예. 네. 그러니까 거의 북한은 땅굴 공화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가 더 화려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유사시 전쟁 때 대한민국을 침공하는 여러 가지 루트 가운데 땅굴로 들어오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발견한 게 뭐 3개 정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발견보다 땅굴이 더 많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저는 땅굴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발견 안 된 게 더 많다. 빙산의 일각이 뭡니까? 빙산은 90% 이상이 안 보입니다. 자, 한편 유명한 수전 솔티 북한 자유연합 회장이 최근에 진실작전 오퍼레이션 트루스라는 걸 소개했어요. 자,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내부가 경제난에 지금 최악 상태에 돼 있고 김정은의 폭정이 지금 고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99.9도까지 지금 폭발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진실이라고 하는 외부 정보를 들여보내게 되면 그야말로 북한 정권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것인데 이제 그 바다를 통해서 뭐 뿌리는 방법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강으로도 가고 바다로도 가고. 예, 저희는 이제 중국을 통해서 그 USB, SD 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대량으로 뿌리기도 하고 일단 1달러 하나 넣고요. 예. USB 하나 넣고 쌀도 조금 넣으시고. 쌀도 넣고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단지 삐라 형식으로 이제 보내기도 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게 가는 거는 아마 SD 카드는 USB에 담겨진 이 정보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 내부에 하나가 떨어지면 이게 100개, 1000개, 10,000개씩 복사가 됩니다. 복사할 수 있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USB 마법이라고 하는데요. 아하. 예, 그래서 이제 북한 정권이 이걸 막고 싶어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단계에 이제 진입을 한 것 같고요. 이제는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안 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저 유명한 사랑의 불시착은 절반 이상 봤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대한 환상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김정은이 지금 최근에 주장하는 게 2개 국가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개 국가론이 그래서도 나온 것이다. 예, 예. 자, 이런 덕분인지 북한의 김정은은 요즘 들어 더 구석에 코너에 몰렸다는 이야기를 강 회장께서도 강 대표도 하셨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북한 주민이 아니고 김정은과 김정은 세력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가장 두려운 것은 자기를 향한 외부의 공격을 이제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내부의 동조 세력이 여기 어떻게 개입돼 있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2019년도에 북한의 호위 사령관 윤정린 사령관이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 역사에서 호위 사령관이 처형당한 것은 정말 이거는 전후무한 얘기거든요.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 왜 처형당했냐? 호위 사령부에서 운영하는 동양무역회사라고 하는 이 무역회사에서 그 휴대폰을 원래 들여왔습니다. 그러니까 들여왔는데 예. 이거를 이제 경호원들에게 줬는데 여기에 이제 GPS 시스템이 장착이 돼가지고 김정은의 동선이 싹 드러난 거죠. 그건 뭐 국가기밀 누설이네요. 예.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매수가 된 겁니다. 돈에. 그러니까 지금 그 이란이나 뭐 이런 하마스나 뭐 이런 헤즈볼라 같은데 정보가 뚫리는 이유가 전부 다 일부가 돈을 독점하고 나머지는 다 궁핍하기 때문에 네네. 이 돈에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인민군대나 북한의 보위부나 이 정보기관도 워낙 돈이 말라 있다 보니까
조금만 돈을 매기면 다 매수가 됩니다. 뇌물에 다 매수된다. 예. 네. 그러니까 이걸 지금 김정은 정권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키는 특수부대 또 이제 경호부대까지도 매수가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옆에 호위병들이 예. 누가 혹시 총구 돌리나 하고 총 방아쇠 거리에 손 그렇습니다. 띄우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부대 요원들이 총을 쏘다가 머리를 돌리면 무조건 총을 쏩니다. 그냥 쏘는군요. 그냥 쏩니다. 네. 예. 자, 북한이 잊을만 하면 지금도 계속 날려보내고 있는 게 바로 쓰레기 풍선입니다. 이게 풍선이 아니라 사실상 무기라는 지적이 우리 국정감사에서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무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쓰레기 도발 풍선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안 위험한 게 아닙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의 쓰레기 풍선이 수소가스를 넣고 또 하약띠를 둘러서 이제 제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듯이 뭐냐면 값싼 수소가스를 넣은 겁니다. 헬륨가스를 넣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약띠가 있기 때문에 발열 타이머로 언제 터져야 될지 타이머 장치로 이제 터지는 시점이 조작되는데 수소도 함께 이 폭발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불 붙으면 꽝 터지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쓰레기 이 수소 풍선이 우리 대한민국에 뭔가 좀 이 인화물질 그 위에 떨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 불이 붙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로서도 상당히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도발 행위입니다. 네. 안 터진 쓰레기 풍선이 수소와 함께 터지게 되면 이게 화재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죠. 불꽃이 튀면서 우리가 왜 주변에 뭐 가스통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떨어지면 안 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화재를 일으키게 되고 정말 말 그대로 도발이 되는 것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도 동남아 순방을 앞두고 미국의 AP통신과 가진 사전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보면 국민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면 북한은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예. 저기서 말하는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 강 대표께서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지금 그 쓰레기 풍선을 보내면서 대한민국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각종 테러 무기들을 장착을 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협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굳이 이거를 뭐 군사적인 옵션으로 가는 것보다는 북한이 뿌린 오물 풍선보다 우리가 1000배 이상의 풍선을 북한에 띄워가지고 평양 지역에 예를 들면 김정은의 사생활이라든지 김정은의 이런 모든 문제점들을 그냥 도피도록 뿌리게 되면 네. 저는 그 다음 날로 북한이 멈출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자꾸 북한이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이 정도 해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계속 보고 있는데 우리는 확성기를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 껐다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계속 간보는 느낌을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북한 정권하고 대응을 할 때에는 과감하게 그냥 확실하게 해야지 저들은 멈출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게 되면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좀 더 강력히 해야 된다? 좀 더 강력하게. 근데 이거를 뭐 우리가 무기로 타격하는 게 아니고 아하. 똑같은 대응으로 지금은 탈북자가 풍선을 보내고 있는데 몇 개 안 됩니다, 사실은. 네네. 대한민국 정부가 과거 했던 것처럼 수만 개를 북한에 띄워가지고 평양시에 뿌리게 되면 압도적인 풍선을 우리도 보낼 필요가 있다. 뿌리면 북한 정권은 그 길로 붕괴될 수가 있습니다. 네.